다음은 전남대학교 신춘성 교수님의 발표를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신 교수님은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에서 미디어와 기술 융합에 관한 교육과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디지털 기술을 통한 인지와 창작의 확장이라는 발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신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를 잘 해주셔서 크게 제가 소개를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앞전에 메노비치 교수님이 소개했던 어떻게 보면 지금 제너레이티브 AI, 생성형 AI가 현대미술과 어떤 동시대 현대미술과 어떤 역학관계에 있는지를 잘 요약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미술에서 새로운 것들을 창작을 한다라고 하면 생성형 AI는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또 다른 형태의 해석을 해서 만들어내는 것인데, 다르게 볼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우리가 창작해 나가는 과정의 방식이 다른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또 다른 형태의 웨이브라고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제가 이제 이어서 할 내용은 디지털 기술을 통한 인지와 창작의 확장입니다. 방금 이제 얘기했던 내용에서는 생성형 AI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고, 그 중심에는 생성형 AI는 결국에 데이터베이스, 데이터가 되게 중요하다. 학습을,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측면에 학습을 했는지에 따라서 결과물이 그 학습된 학습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아까 봤던 것처럼 내가 특정한 분야를 학습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거기에 관련된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어떤 데이터로 학습했냐가 되게 중요한데, 이제 그런 이야기에서 우리가 그걸 살펴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목차는 넘어갈 것 같고, 미디어 기술 융합. 저는 이제 오늘 백남준 선생님이 오늘 생신이시라고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서 고민을 좀 했는데, 아마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저는 공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엔지니어고, 사실은 백남준 작가 이야기 보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처음에 공부하면서 느꼈던 것들 보면서 정말 재밌구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번 보면서는 그냥 대충 넘어갔어요. 근데 또 한편 보니까 하나하나 그 작품 그 시기에 따라서 되게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중에는 안 되겠다, 일단 내 자료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했다라고 생각이 좀 되고, 그러니까 그때 보는 거는 이런 미디어의 기술이라고 보면 저는 이해를 했고, 미디어는 뭐냐면 전통적인 미디어 그리고 이제 기술을 활용한 미디어의 시작점에서 백남준 선생님이 그런 것들을 잘 보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뭐 로봇이 됐든 TV가 됐든 이런 행위예술이 됐든 아니면 우리 굿모닝 미스터 오이 됐든 정말 그 당시는 상상이 불가능한 것들이었다라고 생각이 좀 되고,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너무 평이한 것들인데 그 당시는 정말 너무 상상이 안 되는 일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어쨌든 이어져 왔다라고 생각이 좀 되고, 저는 이제 제 입장에서 봤던 거는 뭐냐면, 이 TV라고 하는 매체, 사실은 TV라고 하는 매체의 탄생은 대중매체로 탄생을 했고 일방적인 매체로 탄생을 했는데, 이 매체가 우리가 다른 형태의 의미를 부여하고 또 다른 용도로, 좋은 용도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매체는 일방적인 매체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우리가 좋은 형태, 사람들을 연결해 줄 수 있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매체로 갈 수 있는 방법의 시작점은 결국에 TV를 매체가 아닌 캔버스로 활용했던 그 시점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확장의 시작이었던 것 같고, 여기 보이는 자석, 사실은 저도 어렸을 때 흑백을 봤습니다. 자석을 그때 TV에 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엉덩이가 아픕니다. 혼나요. 엄청 혼납니다. 왜냐하면 TV에 브라운관이 휘기 때문에 엄청 혼납니다. 그렇지만 TV에서 나오는 그런 매체, 그러니까 우리가 TV를 비디오로 보면은 비디오 시그널이 나오지만 안테나를 통해서 보면 외부에서 주파수가 들어와서 그런 시그널들이 TV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외부와 소통을 될 수 있는 채널이 되는 거고, 그것들을 중간에서 개입해서 바꿀 수 있다는 그 생각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 미디어의 영역을 만들어냈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는 이런 메시지 보시는 것처럼 전통적인 캔버스에서 다음은 어떤 형태의 도구들이 우리의 어떤 미디어를 만들어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백남준 선생님은 어떻게 보면 이런 전자회로가 앞으로는 새로운 형태의 붓을 만들어가는 도구가 될 것이고, 조금 더 확장해 간다라고 하면은 우리 기술들, 우리가 생각하는 제너레이티브 AI, 뭐 새로운 가상현실 실감형 기술들이 결국에 새로운 형태의 창작의 도구의 기능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쭉 이어오지 않았나.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글귀들이 되게 상당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 시기 자체가 현대미술에서 미국이 맨하탄에서 뉴욕에서 열심히 벌어졌던 일들, 그 중요한 것들은 결국에 이제 기술과 기술자와 예술가들이 만나야 된다. 그 한편으로는 예술가들이 가지고 있는 그 표현에 하고 싶은 그런 것 의지들, 기술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 사실 기술자들이 가지고 있는 용도는 뭐였냐면 전쟁에서 이기는 것들은 무기가 좋아져야 되고 무기에 필요한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그럼 여기에 필요한 것들이 뭐 안테나 아니면은 사람을 감지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전쟁용인데, 살상용인데, 기술하고 접목했을 때 또 하나의 가능성을 줄 수 있는데, 이 당시 어떻게 보면 그 둘의 결합을 통해서 정말 실험적인 것들, 저는 여기서 되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다감각, 정적으로 그러니까 시각적에 집중했다라고 하면 이런 여러 가지 감각적, 그러니까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것들을 융합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들, 정말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이 좀 됐고, 그것들이 모여서 되게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 가지 그 시도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아트 앤 테크놀로지라고 최근에 우리가 키워드로 주목이 되고 있는데, 그 아트 앤 테크놀로지를 우리가 조금 따라가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일들에서 큰 영감을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열심히 공부한 내용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공부한 내용이고, 이거 공부하는 것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려워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디지털 기술을 통한 감각과 인지 확장,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디지털 기술 얘기 많이 들었죠?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이제 국내 요약을 해보면, 우리가 한 7, 8년 전만 해도 4차 산업혁명,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을 넘어서 이 산업혁명이 이런 컴퓨터 기술의 융합을 통해서 확장되고 변화한다라는 그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보면 이런 실감형 기술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할머니지만 이분이 90세쯤 되는데 이런 가상현실을 통해서 내가 가보지 못한 공간을 느껴본다라고 하면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초공간에서 보면 Susie, what do you 할머니가 think? It's so real, and Right. it's a picture in here, huh? Yeah, Oh, Lordy, that's pretty cool, right? it sure is. And you know what? Is it my eyes or are the leaves blowing in? They're blowing. You're right. 예, 그래서 이 할머니가 가보지를 못했어요. 여행을 못 가지만 물리적으로 못 가지만 이 가상현실 기술을 통해서 공간을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내 눈에서 관찰을 했고 그 감동이 엄청나게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4년 이후에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것들이 확산된 계기가 우리가 좀 살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가 출시가 되고 이런 것들이 나와서 우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가 그래서 가상현실 실감형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2016년에 아마 여러분 혹시 알파고와 이세돌 경기 혹시 보셨나요? 보통 그때는 뭐냐면 인공지능이 잘해봐야 얼마나 잘하겠어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세돌이 이긴다. 왜냐하면 이세돌은 잘하지만 인간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1대4로 졌습니다. 그때부터 인공지능이 인간을 능가한다. 위협적인 것으로 다가오긴 하지만 사람들한테 인공지능이 우리한테 영향을 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것들을 좀 메시지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때 얘기했던 것, 디지털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에 우리가 보는 인지적인 공간적인 감각, 우리가 판단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바뀔 수 있다. 그런 것들이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우리가 다 영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10년간 우리가 한 15년간을 정리를 해보면 이런 여러 가지 센싱 기술들, 스마트폰, 그러니까 여러분 스마트폰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아까 우리가 2000년 넘어서 2010년인 것 같습니다. 2009년인데 아이폰 3G가 나오면서 모바일에서 인터넷이 되고 거기에서 커뮤니케이션과 채팅이 되면서 우리가 모바일에서 폭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디지털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미디어가 모바일로 넘어오고 모든 것들이 모바일 중심으로 변화한 시기가 있고, 또 우리가 인터랙티브 미디어가 사실 아까 다감각이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그런 센싱 기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터치를 통해서 그러니까 키보드나 마우스를 통해서 했던 것들 넘어서 결국에 우리 신체 여러 가지 감각적 이슈들을 활용해서 상호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미디어랑 예전에 우리가 컴퓨터와 인간의 상호작용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컴퓨터와 미디어와의 상호작용입니다. 직접적으로 우리가 미디어를
다감각적으로 느끼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해졌고, 아까 2014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가상현실 기기들, 그리고 2016년에 이런 알파고가 나오면서 이제 이런 인공지능의 가능성,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시기 되게 힘들었죠. 2020년인데 이때는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 이제 그때는 우리가 피지컬하게 물리적으로 단절되기 때문에 그 가상 공간에서 우리가 만나서 여러 가지 회의도 하고 협력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런 메타버스와 함께 뭐 NFT 같은 것들로 해서 우리가 사람들하고 만나고 거래하는 것들을 디지털로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좀 있었고, 그리고 2022년, 2023년에 아까 얘기했던 제너레이티브 AI, 결국에 인공지능이 어떻게 보면 지금 세상을 좀 뒤집고 있는데, 결국에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따로따로 같다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문화나 예술적인 측면에 보면 결국에 이런 기술들이 다 묶여서 우리가 생각하는 디지털 공간을 가져가고 있고, 우리가 초공간에 가고 있을 때 이런 형태의 연결고리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시점의 초공간을 어떻게 만들어 왔겠냐, 또 시공간을 어떻게 넘나들 수 있게 하느냐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메타버스의 정의이긴 한데, 뭐 메타버스는 사실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그거일 수 있죠. 예를 들면 가상현실, 예를 들면 우리 제페토에 들어가는 가상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메타버스는 실질적으로는 현실하고 연결된 가상현실, 가상현실과 연결된 현실, 그 두 개가 묶여진 세상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현실하고 디지털 공간이 같이 묶여 있는 상태에서 내가 박물관 전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일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가능한 그런 좀 복합 현실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경험했던 아직 그 메타버스는 아직은 가상현실, 가상세계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향후에 그런 가상세계와 현실이 접목되는 그런 세상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액티비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의가 좀 더 명확하고, 그리고 나면 우리가 조금 더 넓은 확장적인 세상을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요약을 해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이, 상상한 것들이 다 많이 벌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 교육 이런 데서 혼자도 하지만 디지털 공간에 살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지금은 안 하죠, 여러분들. 안 하지만 우리가 그때 예측을 했습니다. 향후 3년 뒤에 다시 똑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결국에 이런 것들이 한 번 지나가고 또 한 번 지나가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해소되면서 조금씩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도달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생각했던 디지털하고 현실이 지금 묶이고 있습니다. 물론 스마트폰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현실은 이제 우리가 사는 물리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디지털이 같이 연결되어 있고, 그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인 의미도 있지만 리얼리티입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여러 가지 벌어지고 있는 이동, 움직임, 느낌 이런 것들이 디지털화되고, 그 디지털이 다시 현실하고 연결된다고 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보다 확장된 세상, 그런 공간에서 우리가 계속 이어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우리가 그 데이터베이스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쉽게도 국내는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제 느낌에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구글 아트앤컬처에 가면은 엄청난 데이터베이스, 박물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전 세계에 있는 미술관을 디지털로 모아서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실험 가능성을 이렇게 여러 가지 주고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또 목적은 아프리카 같은 데서 이런 박물관 활용하는 데 목적, 가상현실에 연결되는 데 있지만 그 더 너머에 활용 가치가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느끼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인 것 같습니다. 데이터는 데이터입니다. 숫자입니다. 이건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데, 한 사례로 보면 과연 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전입신고, 여러분 전입신고 하시죠? 전입신고가 어디예요? 내가 어디 살았고 지금 어디 산다. 그 데이터들이 모였을 때 우리가 어떤 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냥 이동했다라고 되는데, 그게 모인다라고 하면 사실은 1년 정도에 우리가 그 데이터를 이동을 준다라고 하면, 어느 도시에서 어느 도시에 이동했다라고 줬을 때 단순히 그 느낌이 데이터들이 축적되고 움직임을 봤을 때 우리가 느끼는 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보이는 건 뭐냐면 전입신고에 대한 결과인데, 왜 이렇게 느낌이 좀 다를까요? 왜냐하면 당연히 단순한 전입식 한 명 한 명이지만 이걸 모이면 의미가 나타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의미는 뭐냐면 서울이 밝아지죠. 이게 지역의
도시 서울로 사람이 모이고 있고 지역이 다 빠지고 있고 도시화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1년 사이 데이터인데 이걸 우리가 더 모아서 본다라고 하면 왜 우리가 지금 사람이 어디에 살고 어디로 모이는 건가에 대해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고 우리가 사는 데이터에 대한 인지가 확장이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또 다른 것들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데이터들을 모아서 해석해 볼 수 있는 인지 확장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좀 되고 이제 또 데이터 기반의 또 다른 케이스를 보면은 이제 우리가 시간에 대한 개념,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개념이 되게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람은 다른 거고 지구의 시간으로 보면 엄청나게 긴 시간이고 우리 사람으로 보면 100년도 안 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느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좀 되는데 이런 지구 생명체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 우리가 이런 지구 생명체에 만약에 지구 온도가 조금씩 변화한다라고 했을 때 예, 지금 천천히 가는데요. 예, 제가 좀 빨리 좀 옮겨야 되네. 예, 지금 여기에 보이는 그림들은 결국에 생명체들이 0.1도씩 올라갈 때 생명체가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우리가 봤을 때 2도 정도 아니면은 뭐 3, 4도 정도까지 올라갔을 때 뭐가 남을까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인지하고 그것들을 공유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런 시간적인 개념을 어떻게 보면 어려운데 우리가 이렇게 연결해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좀 더 통찰력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은 좀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이런 인지의 전달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한 4도 정도 들어가면 지구에 뭐가 남을까요? 남을까요? 없을까요? 예, 4도 정도 되면은 남는 거가 한 가지가 있는데 플라스틱이 남습니다. 예, 이제 그거는 이제 여기 작품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제가 좋아했던 작품은 아까 그 우리가 현대 미술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현대 미술에 우리가 여러 가지 시대별로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또 한편으로 가상현실과 이런 것들 음악적으로 이걸 연결해 봤을 때 저는 이제 이 작품과 이 연구를 되게 좋아하는데 시공간 맥락으로 어떤 옛날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음악의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전달할 수 있을까? 음악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소리도 있는데 그 소리와 그 공간적인 맥락을 가상현실로 재현한다라고 하면 그 느낌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음악은 사실 우리가 공간 맥락이 없는데 공간적인 해석이 넣지는 않습니다. 근데 소리만 듣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다 공간적 맥락을 같이 넣는다. 예를 들면 그 시대적인 것과 넣는다라고 하면 정말 다른 느낌의 그 전달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가상현실, 예를 들면 지금 얘기했던 그 고대, 중세, 르네상스 이런 바로크의 건축 양식과 거기에 작곡하는 환경을 계속 넣고 거기에 음악을 들려주고 작곡하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좀 그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가상현실의 가능성, 데이터의 가능성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조금 연결돼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메타버스에서 가상세계 아마 여러분들 메타버스 많이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은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공연을 본다 안 됐어요. 왜냐하면 퀄리티, 그 품질이 높진 않았는데 기술이 좋아지면서 우리가 제페토나 아니면 이런 포트나이트 가서 이렇게 볼 수가 있었죠. 이거는 너무 이제 당연한 내용이 됐고 이제 아마 그렇게 뭐 신선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너무 이렇게 보는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나와 있는 건 뭐냐면 이제 이런 형태 이건 이제 아시아 문화 전당에서 했던 공연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상 세계도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건 현실도 있었어요. 사실은 여기 같은 경우에 뭐냐면 여기는 가상현실 비비런이라고 하는 도깨비 고성 오강대 탈춤에 나온 도깨비입니다. 그 도깨비를 애니메이션화하고 위에 있는 건 사실은 실제 그 오강 탈춤의 연출자예요. 그러니까 그 액터예요. 그러니까 액터가 현실에서 액팅하면 가상현실에 있는 캐릭터가 움직여서 현실하고 가상이 동기화되고 그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현장에 가지 않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에도 우리가 이제 가상현실과 메타버스 현실을 연결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장면이 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애니메이션도 좋아하지만 저는 이 액터의 얼굴을 못 보고 표정을 보고 너무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그 눈빛과 그 발의 하나하나 그 느낌들이 전달이 잘 안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가상현실로 디지털로 넘어온다라고 하는 것들은 100% 그 느낌과 감각이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여기에 장점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우. Like him, like 40 meters high, and you go,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실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이 그 HMD 기기를 쓴다고 하면은 새로운 형태의 퍼포먼스를 할 수 있는 C'est un peu 공간적 comme faire un 공간이 film 변하게 됩니다. pour des gens qui n'ont jamais vu d'image en mouvement. Ça c'est le casque, ça c'est le PC en fait. Ces marqueurs en fait reprennent les informations des caméras infrarouges et c'est ces marqueurs qui vous permettent d'être situé dans l'espace. 예, 그래서 원래는 이제 퍼포먼스 할 때는 그냥 장소는 무대로 우리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지만 만약에 HMD나 이런 걸로 해서 내가 또 다른 공간, 예를 들면은 공연을 DMZ에서 할 수 있고 독도에서 할 수 있고 우주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형태의 공간에 대한 이동이 가능한 거고, 또 한편으로는 가상현실은 결국에 자유주도가 높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그 인종을 바꿀 수도 있고 내가 키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현실에서는 내 몸은 그대로지만 가상현실로 가게 되면 내 몸이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하면 그 안무하는 분들의 그 느낌이 공간적인 아니면 내 신체적인 변화 속에서 다른 형태의 표현과 느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게 어떻게 보면 가상현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만든 공연들이 다 가상현실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또 우리가 증강현실, 사실 아까 제작했던 공연들이 현장 가서 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증강현실을 통해서 이 퍼포먼스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 캐릭터는 이 두 분은 증강된 캐릭터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안경이나 스마트폰 썼을 때 나오는 캐릭터인데, 아마 여기 댄스 트라이얼이라고 하는데 여기 가서 그 증강현실 앱을 보면 거기에 있는 공연을 내 앞에서 무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상현실 했던 공연, 시공간에 대한 개념, 그리고 다시 증강현실을 가져와서 지금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하겠죠. 이제 또 한편으로 보면은 저는 이제 제가 좀 만들면서 이게 그 시각과 청각에 대한 이야기인데 가상현실이니까 인지와 감각이다 보니까 그거밖에 없나라고 좀 생각을 좀 했어요. 지금은 이제 이런 그 냄새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디어 아트에서도 보면은 제가 알기로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큰 미디어 아트에서도 냄새까지 전달해서 정말 몰입하는 것들, 인지적인 것들을 확장하는 것들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HMD 기기에다가 냄새를 제공해서 거기에 나오는 그 고유의 어떤 감각적인 자극이나 이런 것들도 가능한 게 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시각과 청각을 넘어서 또 하나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이제 최근에 이제 이동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가상현실의 단점은 뭐냐면 공간적인 피지컬한 공간은 제한적인데 가상현실은 무한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공간 이동하는 것들을 어떻게 무한적으로 할 거냐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입력 장치라고 보면 좋은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간은 정해져 있지만 가만히 있지만 이동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넓은 가상 공간을 자유롭게 확장해서 이동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가상 박물관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이 공간에서 1, 2층에 대한 모든 경험을 할 수가 있겠죠. 사실은 안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컨트롤러 가지고 이동을 했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새로운 형태의 이런 가상 체험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인지와 이런 경험들의 확장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말씀드렸고,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제 기술에 대한 변화는 결국에 그 인간의 산업적인 생산성에 대한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기업이나 경제 활동에서 생산성을 증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4차 산업혁명이라고 정의가 됐고 그것들이 나가고 있는 거고, 우리가 이제 문화적, 예술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겠냐라고 보면 결국에 문화예술을 우리가 제작하는 과정,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가치를 어떻게 만들고 향유를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우리가 간의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할 건가들을 조금 더 다른 편, 더 풍부하게 할 수 있는 뭘까를 우리가 기술을 활용하는 입장에서 많이 가능하지 않을까. 백남 선생님이 우리가 있는 기술은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왼쪽처럼 기술은 목적이 돈을 버는 것도 된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조금 더 따뜻한 가치, 기술의 따뜻한 의미를 전달하고 찾는 것들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원래 이제 이 부분을 좀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줄여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네, 인공지능을 통한 인지와 창작 학적인데 제가 이제 최근 고민을 하는 게 인공지능에 대한 이슈, 인지와 창작에 대한 과정인데요. 이 부분을 조금 더 같이 공유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2021년 2년에 달리 때문에 아마 세상이 또 한번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상 생성한 것들이 결국에 예전에는 도구를 써서 했어요. 도구. 그러니까 실제로
그 좀 어렵게 영상을 생성했는데 지금은 텍스트만 주면 영상을 생성하는 시대로 넘어왔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텍스트만 생각해서 그걸 입력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게 가능할까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텍스트 기반의 생성하는 도구들이 인터넷에 이제 가능해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텍스트만 있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능성, 상상력이 현실이 되는 그런 것들이 AI, 제너레이티브 AI로 가능한 시기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런 작품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상을 받았어요. 상을 받았고 하지만 AI가 했다라고 해서 취소가 되는 그런 케이스도 있는데, 이제 실제 이것들이 인간이 구별할 수 없는, 인간이 지금은 가상현실 인공지능이 제작한 건지 사람이 제작한 건지 이제 구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거의 차이가 많이 안 나고 인간이 판단하는 것들이 모호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 수준이 이제 거기까지만 올라왔다고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생성형 AI가 되게 그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요거 뭐 당연히 이제 지금 세 가지 미드전이나 달리나 스테이블 디퓨전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사실 이건 것 같았습니다. 아까 우리가 현대미술까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거의 엄청난, 그러니까 지금까지 생각했던 예를 들면 그러니까 총 150년간에 만들었던 이미지보다 최근에 인공지능을 통해 만들어진 1.5년 동안 만들어졌던 이미지가 더 많다. 그 정도까지 된다. 그런 결국에 지금 생성형 AI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사람들이 엄청난 시도를 해서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고민해야 될 거는 인간과 인공지능, 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계속 그 뭔가 이렇게 전투를 할 수 있는 장비들과 스킬들을 레벨업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능력은 계속 가지는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하고 같이 협력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시기가 될 것 같고, 뭐 인간은 우리가 시각 청각 능력이지만 여러분들 우리 능력이 좋아지진 않죠. 더 떨어집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더 이렇게 여러 가지가 떨어져요. 그렇죠? 근데 인공지능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컴퓨터도 좋아지고 학습도 많이 하기 때문에 머리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협력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심지어 저희가 지금 보는 것들은 뭐냐면 이 창작과 생성 능력이 인공지능이 갖춰졌다. 그 전까지는 의사결정이었는데 창작 능력까지 갖춰져서 우리가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을 좀 요약을 해보면 어떻게 무어스로우도 있고, 그러니까 무어의 법칙도 있고, 뭐 반도체의 법칙도 있는데, 이제 이미지 생성형 AI의 법칙이라고 보면 좋은데, 해상도나 그 이미지를 생성하는 컨트롤에 대한 것들이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 이미지 생성하고 해상도가 좋아졌던 그런 시기고, 지금은 2023년 넘어서부터는 이제 이런 동영상을 지금 만드는 시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결국에 우리가 지금까지 생성했던 미디어가 유튜브에서 만드는 이런 미디어들이 결국에 AI로 이제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더 나아가면 음성이나 이런 여러 시청각 요소들이 같이 생성하는 시기가 곧 지금 이제 곧 도달할 거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요거 좀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사실 아까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되느냐라고 봤을 때, 이제 인공지능이 학습한 결과는 결국에 이런 잠재 공간이라고 하는데, 학습하게 되면 학습된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는데, 그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결국에 이런 데이터베이스에서 약간 좀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우리가 생성한 데이터들이 결국에 학습되어 있고, 이것들이 이런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작품이 나온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 이미 어디에 있는 점이 하나의 데이터 결과 아웃풋이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학습을 어디에 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특징들이 나타나고, 거기에 따른 작품들 아니면 원하는 결과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어떻게 학습했냐에 따라서 이 잠재 공간들이 학습이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다양성들도 보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어떻게 보면 다양성은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새롭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거를 우리가 이 학습된 데이터 외에 학습할 수 있는가는 결국에 또 많은 데이터를 넣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도 연구가 많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런 건 좀 넘어가도 될 것 같고, 네. 지금은 그래서 이제 미디어 생성 창작인데, 아까 그 발표에서 아마 디퓨전 모델이라고 좀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생성하는 인공지능에서 원래는 이제 제너레이티브 AI라고 했던 것들이 디퓨전 모델이라고 해서 어떤 노이즈라고 해서 잡음을 넣고 잡음으로부터 다시 영상을 만드는 과정인데, 이제 그런 형태의 기술이 이제 좋아졌고, 그래서 영상 우리가 높은 해상도,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변형, 편집이 가능한 게 지금 형태의 기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 텍스트가 주어진다고 하면은 여기 보면 이미지를 보실 텐데 노이즈, 처음엔 노이즈가 됐다가 마지막 가서는 내가 원하는 영상이 딱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그 제너레이티브 AI가 하는 거는 결국에 학습된 아까 그 영역이 있고 그 학습 영역에서 내가 원하는 텍스트에 따른 영역을 최종적으로 만들어내는 것들이 제너레이티브에서 쭉 이어지게 되겠죠. 이제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프롬프트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그 인공지능 제너레이티브 AI에 관련된 그 서비스들과 기술들이 많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프롬프트인데 각 그 서비스에서 인공지능이 주는 게 스타일이 다릅니다. 그 얘기는 데이터베이스가 다르고 학습의 방법이 다른데 같은 프롬프트지만 결과가 다릅니다. 스타일도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내가 맞는 내가 맞는 스타일들을 찾고 가지면서 내가 원하는 최종 결과물에 이르는 게 지금 그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까지 나오는데 프롬프트를 잘 내야 되는데 정말 프롬프트를 인공지능의 제너레이티브 AI가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디테일하게 설명까지 특성까지 이런 것들 파라미터까지 정확히 넣으면 우리가 원하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결과물을 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프롬프트를 상당히 좀 중요시하는 시기가 좀 됐습니다. 아까 그 이전에 보였던 레픽 아나돌의 작품이긴 한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양의 데이터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먼저 좀 이런 작품이었습니다. 아까 아마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 같고 산호의 움직임, 그런 그 바닷속의 움직임의 그런 데이터를 모아서 제너레이티브 AI가 그 살아있는 느낌의 전달을 어떻게 할 건가, 그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그 영상이었는데 아마 이걸 보여주신다 그랬는데 안 하신 것 같은데 뭐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되게 사실 여기서 보는 거는 엄청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3D도 데이터도 있고 2D 데이터도 있고 이미지, 새, 소리, 그 음성까지 엄청난 데이터가 있는데 그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모아서 학습을 시키고 제너레이티브 AI를 그걸 만들어내고 렌더링하고, 지금은 사실 이게 개인이 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구글하고 같이 한 거고 구글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또 본인이 획득한 데이터베이스, 그다음에 미국 현대미술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이런 많은 것들을 학습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개인이 할 수 없고 다 클라우드 기반 뭐 AI도 있고 GPU도 해야 되고 되게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개인의 데이터를 써서 제너레이티브 AI를 쓴다라고 하는 것들은 작가들이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협업이 필요한 거고, 하지만 있는 서비스를 해서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프롬프트 기반으로 해야 되는 건데 그것도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제가 빠르게 한 2분 내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이걸 하면서 결말을 어떻게 맺을까 고민했는데,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해서 결국에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결국에 프로덕티비티, 그러니까 생산성은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들은 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 조사하고 그다음 대안을 찾고 그다음 튜닝해가면서 만드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생산한 시간과 그다음에 나와 있는 작품들 개수가 늘어나는데 그런 프로덕티비티는 명확하다, 좋아졌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이게 어느 분야의 접목이 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 같고, 또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그 도메인에서 필요한 그 부분을 좀 짚어야 되는데, 저희가 보는 건 아마 창의성인 것 같습니다. 뭐 전통적인 약간 학술적인 부분은 아니고 약간 그런 부분이긴 한데, 창의성이 뭐냐라고 하는 건 정의가 되게 어렵죠. 여러분 창의성 얘기를 하면 진짜 인공지능하고 싸워야 될 판인데, 지금은 여기서 보는 거는 이제 그 창의성에 대한 좀 파라미터, 그러니까 그 속성으로 보면은 내가 만든 작품을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건가, 아니면 컨텐츠의 어떤 또 독창성, 시각적인 좀 노벨리티인데 독창성인데,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는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서 사람이 가는 건 늘어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생성형 AI를 쓰게 되면 컨텐츠의 독창성이나 시각적인 독창성이 시간이 갈수록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학습한 것도 정해져 있고 그거 가지고 내가 파라미터를 넣는다라고 해도 되게 비슷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공지능이 학습해 주는 것들을 그대로 주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있는 대로 이렇게 따라만 가다가 보면 거기에 인공지능이 주는 결과물로 귀결될 수 있어서 이런 창의성에서 크게 아직은 좀 주지는 않는 것 같고, 그럼 결국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가 되게 있어야 되고, 그 아이디어를 이런 텍스트 이미지 기반의 프롬프트를 가지고 어떻게 연결해서 풀어낼 건가가 지금 있는 인공지능을 쓰는 것들의 연결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 AI와 인공지능의 어떤 그 관계,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파트너, 그러니까 도구인가 파트너인가 이런 고민인데 이제 인공지능이 하는 역할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인간이 하는 영역과 인공지능이 하는 영역에서 우리가 서로 상호 협력하면서 풀어내는 과정들이 지금은 이제 변화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인공지능 가지고 제너레이티브 AI 가는 것들은 이제 이런 관계성을 가지고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창작에 대한 이슈는 약간 있는데. 아직 저작권에 대한 이슈는 좀 아직은 좀 정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 그 스페이스 오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그 저작권이 이 사람한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만들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만들면 저작권이 없습니다. 가질 수가 없고, 여기 보면은 2011년 나루토라는 침팬지인데 이 사진 잘 찍었죠. 찍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침팬지가 찍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카메라 주인은 이 저작권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직은 인간이 마지막에 창작을 해야 저작권을 가질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인공지능도 우리가 창작하면서도 본인이 뭔가 마지막을 해야 저작권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좀 연결될 수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고, 또 중요한 건 데이터인데 가장 어려운 건 데이터인데 데이터에 저작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백남준 작가의 어떤 스타일을 만들라고 하면 그 저작권,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도 있어야 이 생성하는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까지 2차 저작물까지 가져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인데 지금은 이제 비디오 생성 AI가 가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이제 텍스트 기반으로 이미지 만드는 거는 이제 흔해진 것 같고 이제 비디오를 만드는 순간까지 와 있는데 아마 1분까지 지금 가능한 것 같고, 지금 이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걸 많이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습니다. 벌써 광고나 영상 제작, 유튜브 제작에 인공지능을 제너레이티브 AI를 쓰는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향후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런 영역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광고에서 보면 아직은 이런 안경이나 이런 데서 일관성이 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안경 썼는데 잠깐 지나니까 안경이 바뀌고 하는데 그런 일관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 이거는 이제 1분 22초짜리 영화인데 독특합니다. Well, they say everyone has something unique about them, something that sets them apart. It's just in my case, it's quite odd. 얼굴이 풍선입니다. 왜 그러냐면 얼굴에 대한 일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라 가지고 만든 거는 얼굴을 바꿔서 풍선으로 만든 작품이에요. 하지만 충분히 영화로서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 영화 제작에서도 일관성, 그러니까 디테일함.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동영상으로 가고 있는데 동영상을 AI로 만들면서 그것들을 개선하는 것들이 많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상으로 제가 마치고 뭐 정리를 하면 어쨌든 이런 메타버스나 이런 실감형 기술이 인지를 위한 초공간에 대한 실험을 계속 해왔고, 또 인공지능은 이런 창작하고 이런 기회를 주고 실험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너무 빨리 내가 정리했습니다.